지금 미국이 동맹국 한국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발사각 47도로 쏘아 올린 로켓을 대륙 간탄도미사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오히려 미국 위성 7기가 동시에 52분 동안 완전히 실명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국이 발사한 지 고작 4시간 된 위성 하나가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29개 가짜 탄두 속에서 진짜 하나를 찾기 위해 센서를 158도까지 태워가며 말이죠. 과연 누가 진짜 영웅일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하트입니다. 화면 속 숫자가 47을 가리키는 순간 제 등골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어요. 발사각 47도. 이 각도는 위성 궤도 진입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니터에서 울려 퍼지는 경보음이 제 심장 박동과 섞이며 귓속을 파고들었죠. 오전 6시 15분, 미국 우주감시국 지하 3층 분석센터에서 저는 역사상 가장 확실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동해안에서 솟아오른 하얀 연기 기둥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위성 영상 속 로켓은 가파른 각도로 상승하며 대기권을 뚫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자동으로 분석 시스템의 빨간 버튼을 향해 움직였죠. 23년간 이 일을 해오며 터득한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저건 명백히 대륙 간탄 도미사일 실험이었습니다. 분석팀 전원 집합하세요. 제가 내린 첫 번째 지시였습니다. 센터 내부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아진 제 목소리가 넓은 홀에 울려 퍼졌죠. 리안첸 박사가 가장 먼저 제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저와 같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국장님, 발사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리안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7.3도예요. 이건 전략무기 발사 패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 예상이 맞았다는 확신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죠. 한국이 드디어 선을 넘었다는 생각에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모니터 속 궤적 분석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초기 가속도, 연소 시간, 추진체 분리 패턴까지 모든 데이터가 제 판단을 뒷받침했어요. 위성 발사라면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수치들이었죠. 제가 지난 20년간 수집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데이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세요. 제가 분석관에게 지시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도 상황을 전파하고요. 47도라는 각도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이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물리 법칙이 증명하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분석센터 전체가 비상체제로 전환되었어요. 각 워크스테이션마다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직원들의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제 등 뒤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느끼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는 확신에 가득 찼어요. 한국이 감춘 진짜 의도를 드러낼 시간이었죠. 위성 발사라고 주장할 겁니다. 제가 리안 박사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47도로 발사된 물체는 위성이 될 수 없습니다. 제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죠. 이것은 제가 평생에 걸쳐 축적한 전문성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한국의 변명 따위는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6시간째 한국에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제 책상 위 빨간 직통 전화기가 마치 고장난 장난감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전화기는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한 적이 없었어요. 평상시라면 한국 정부는 발사 후 2시간 내에 상세한 설명 자료를 보내왔죠. 아직도 한 통도 안 왔습니까? 제가 통신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젓는 모습에서 저는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한미 한라인, 국방부 채널, 외교부 연락망, 심지어 비공식 100채널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죠. 제 왼손이 책상을 두드리며 일정한 박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똑, 똑, 똑. 36시간이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 시간은 미사일 발사 후 국제사회의 대응이 완료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모르고 있을 리 없었죠. 리안첸 박사가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급하게 다가왔어요. 국장님, 한국과학기술원 홈페이지도 확인해봤는데요.
그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발사 관련 어떤 공지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위성 발사라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들인데 말입니다. 당연하죠. 제가 비웃으며 답했어요. 발표할 게 없으니까요. 제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태도는 제가 지난 23년간 경험한 모든 사례와 정반대였어요. 정당한 위성 발사라면 오히려 자랑스럽게 홍보했을 텐데요. 센터 내부의 분위기가 점점 살벌해지고 있었어요. 분석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성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모니터들에서는 여전히 한국 발사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그 47도 각도가 제 눈에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침묵은 흔히 두려움이거나 준비된 도발이다. 제가 리안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둘 다 위험하지. 제 확신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침묵하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한국 측 주요 인사들의 연락처를 하나씩 다시 돌려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휴대전화는 꺼져 있거나 받지 않았고 사무실 전화는 자동응답기만 나왔습니다. 마치 한국 전체가 의도적으로 미국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오른손이 무의식 중에 펜을 잡고 종이 위에 격렬한 선들을 그어댔습니다. 36이라는 숫자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시간 동안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차례로 떠올랐죠. 국장님, 혹시 우리 쪽에서 먼저 연락을 시도해 볼까요?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제가 그를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연락해야 하죠? 설명할 의무는 그들에게 있어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한국의 오만함이 제 전신을 분노로 가득 채웠습니다. 동맹국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간 보호받으며 성장한 나라가 이제 미국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36시간의 침묵은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모니터 속 발사 영상을 다시 바라보며 저는 한국이 감추고 있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모독적인 침묵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히 해주겠어요. 1.8톤. 남미 우주센터에서 온 보고서 속 숫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이 발사한 위성 아리랑 9호의 탑재 중량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죠. 오후 3시 20분,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며 코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1.8톤이라니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무겁게 실었다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기술 고문실에서 온 자료입니다. 분석관이 제게 추가 문서를 건네며 말했어요.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의 발사 로그였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로켓이 아닌 유럽 아리안 로켓을 빌려 쏘아 올린 이유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기술력 부족이었습니다. 제 검지손가락이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톡톡 두드렸어요. 일반적인 정찰 위성이 500에서 800kg인데 비해 아리랑 9호는 2배가 넘는 무게였습니다. 이건 명백히 설계 미숙의 결과였죠. 불필요한 부품들과 비효율적인 구조로 인한 과체중이라고 판단했어요. 성능이 좋았다면 애초에 자기 로켓에 실었겠지. 제가 리안 첸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저와 같은 의구심이 서려 있었어요. 한국의 우주기술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게 제 판단이었죠. 그들이 유럽 로켓을 빌린 것도 자신들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어요. 보고서 속 기술 사양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상도는 1m급, 촬영폭은 18km, 궤도 고도는 510km. 이 모든 수치들이 평범한 상업용 위성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무게만 2배라는 건 설계 능력의 문제였죠. 제 왼손이 책상 위 커피잔을 들어올렸어요. 미지근해진 커피의 쓴맛이 입안에 퍼지며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한 냉소감을 더욱 깊게 느꼈습니다. 이들이 과연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아리랑 9호라고 이름까지 그럴듯하게 지었네요. 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름이 멋있다고 해서 성능까지 좋아지는 건 아니었죠. 1.8톤의 무거운 덩어리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분석팀 내부에서는 이미 이 위성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몇몇 직원들이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고는 다른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저 역시 이 위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미국 위성의 발끝에도 못 미칠 게 뻔했죠. 리안 박사가 추가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센서 시스템도 9세대 기술이네요. 그의 말에 저는 더욱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한국이 자랑하는 최신 위성이라는 것도 기껏해야 10년 전 미국 기술 수준이었어요. 제 시선이 창밖 워싱턴의 하늘로 향했습니다. 저 위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미국의 첨단 정찰 위성들이 실시간으로 지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에 비하면 한국의 아리랑 9호는 그저 우주의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시시한 위성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보고서를 책상 한쪽으로 밀어내며 저는 진짜 중요한 문제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발사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었죠. 아리랑 9호 따위는 그냥 덤으로 딸려온 부산물일 뿐이었어요. 제 주의를 끌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52분. 제 눈앞 메인 모니터에 떠오른 숫자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북한 산음동 상공이 완전히 사각지대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22분까지 미국의 그 어떤 위성도 이 지역을 볼 수 없었죠. 제 입술이 바짝 마르며 침을 삼키는 소리가 조용한 센터에 울렸어요.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궤도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키올 14호부터 시작해서 7기 모두 동시에 사각지대에 들어갔어요. 제 등골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죠. 이런 일은 지난 30년 우주감시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제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어요. 52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처음으로 깨달았죠. 그 시간 동안 산음동에서는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백업 위성은 어떻습니까? 제가 급하게 물었어요. 분석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엘로 17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문제로 완전히 눈이 멀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죠. 미국 정찰 위성 체계의 완전한 실패였어요. 센터 내부의 모든 직원들이 긴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빨라진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모니터들에는 빨간 경고등이 계속 깜빡이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제 심박수가 분당 100회를 넘어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52분이면 도시 하나가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제가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센터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모든 분석관들이 제 말을 듣고 더욱 필사적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했죠. 리안 첸 박사가 급하게 다가와 추가 보고를 했어요. 상용 위성들도 확인해봤는데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의미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순간이었죠. 미국이 자랑하는 우주감시망이 이렇게 무력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왼손이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땀이 손바닥에 촉촉하게 맺혔어요. 만약 이 52분 동안 북한이 무언가 중대한 행동을 취했다면 미국은 완전히 속수무책이 되는 거였습니다. 제 23년 커리어 중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다른 동맹국 위성은 어떻습니까?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며 물었어요.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이라도. 하지만 분석관의 고개가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에서 절망감만 더해갔습니다. 아무도 산음동을 볼 수 없었어요. 센터 곳곳에서 들려오는 급박한 통화 소리들이 제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펜티간에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DFCON 상태 검토 요청합니다. NSA 연락 바랍니다.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제 시선이 벽에 걸린 세계 지도로 향했습니다. 한반도 북쪽 작은 점 하나가 지금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어요. 52분이라는 짧지만 결정적인 시간 동안 미국은 완전히 장님이 되어버린 거였죠.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까? 젊은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그를 바라보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최악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죠. 52분의 절망적인 공백 앞에서 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어요. 제 자존심을 구겨넣고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제 손가락이 한국 직통라인 버튼 위에서 한참 머뭇거렸어요.
23년 커리어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죠. 한국우주청입니까? 제가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전화를 걸었어요. 미국 우주감시국 루카스 하트입니다. 긴급 상황으로 협조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속에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의심했던 제가 지금 도움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아, 하트 국장님. 상대방의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산음동 상황 때문이시죠? 저희도 그쪽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이미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당황했어요. 그들이 미국의 사각지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니요. 제 목소리에 간청하는 톤이 섞였습니다. 혹시 귀하 측에서 해당 지역 모니터링이 가능한지요? 저희가 완전히 시야를 잃은 상황이라서. 이 말을 하며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동맹국에 이런 무력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죠.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즉시 답했어요. 저희 아리랑 9호가 해당 지역을 실시간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RAW 데이터 전송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발사한 지 겨우 4시간 된 위성으로 실시간 데이터라니요? 잠깐만요. 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발사한 지 4시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실시간 운용이? 하지만 곧 아오키준 박사로 연결되었습니다. 하트 국장님, 저희는 매뉴얼을 버리고 알고리즘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 컴퓨터 화면에 갑자기 고화질 영상이 스트리밍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음동 상공의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해상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선명했죠. 자세 제어 오차 0.002도입니다. 아오키 박사가 덧붙였어요.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4시간 전에 발사한 위성입니까? 제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어요. 화면 속 영상은 미국 최신 정찰 위성보다도 선명했습니다. 북한 기지의 모든 세부 사항이 생생하게 보였어요. 차량 번호판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였죠. 리안첸 박사가 제 옆에서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장님, 이 해상도는 우리 키올 위성급이에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측에 답했어요. 데이터 품질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네요. 제 목소리에는 경이로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죠. 저희 AI 시스템이 발사와 동시에 실시간 보정을 시작했습니다. 아오키 박사가 설명했어요. 모든 궤도 변수를 예측 계산해서 즉시 안정화시켰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센터 내부가 갑자기 활기를 되찾았어요. 52분 동안 완전히 암흑 상태였던 상황에서 갑자기 최고 품질의 영상을 얻게 된 거였습니다. 제 자존심은 구겨졌지만 현실적으로 이 정보가 절실했어요. 계속 전송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인 후 덧붙였죠. 그리고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을 하며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1.8톤이라고 비웃었던 그 위성이 지금 미국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29개. 제 모니터에 떠오른 숫자가 온 센터를 경악으로 물들였어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서 분리된 기만탄두의 개수였습니다. 오후 7시 12분 실시간으로 전개되는 이 상황에서 저는 진짜 공포를 느꼈어요. 29개의 가짜 속에서 진짜 하나를 찾아내야 했거든요. 아오키 박사 식별이 가능합니까? 제가 급하게 물었어요. 한국 측 통신에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시도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센서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그들이 무엇을 희생하려는지 직감했거든요. 화면 속 29개 점들이 각각 다른 궤적으로 흩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크기,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며 레이더를 교란시키고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맺혔어요. 만약 진짜를 놓친다면 수백만 명이 위험에 빠질 거였죠. 센서 온도 상승 중입니다. 아오키 박사의 보고가 들려왔어요. 120도, 130도. 제가 불안하게 물었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답변이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위험해도 계속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리안첸 박사가 제 옆에서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 온도면 센서가 손상될 텐데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측에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 괜찮습니까?
위성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아오키 박사의 대답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녹아도 괜찮아요. 158도. 한국 측에서 급박한 보고가 들려왔어요. 센서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넘어선 온도였습니다. 제 눈앞 화면에서 아리랑 9호의 상태 표시등들이 하나둘씩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위성이 스스로를 태워가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진동 10.1G. 또 다른 경고음이 울렸어요. 위성 전체가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우주 임무보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오키 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스캔하겠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해요. CCD 손실률 37%. 센서의 3분의 1 이상이 이미 타버린 상태였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며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기술적 호기심 때문일 리는 없었어요. 그때 아오키 박사의 목소리에서 절절한 감정이 배어나왔습니다. 단 하나만 보이면 됩니다. 단 하나면 제 아들이 살아요.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녀가 위성을 태워가며 지키려는 건 기술이 아니라 가족이었던 거죠. 센터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29개 중 하나가 다른 신호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차이였어요. 저기요. 아오키 박사가 외쳤습니다. 보라색 신호. 좌표 동경 127점. 제 눈이 그 지점에 고정되었어요. 다른 기만탄두들과 달리 그것만 특별한 전자파 신호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핵탄두였어요. 아리랑 9호가 자신을 희생하며 찾아낸 진짜 표적이었죠. 제 가슴속에 경외감이 밀려왔습니다. 위성 상태 위험. 한국 측에서 마지막 경고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목표는 달성됐거든요. 제가 마이크에 대고 외쳤어요. 요격 시스템에 좌표 전송하세요. 지금 당장. 아오키 박사와 그녀 팀이 목숨을 걸고 찾아낸 표적이었어요. 화면에서 아리랑 9호의 신호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위성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었죠. 제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이런 희생정신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지막 프레임. 아리랑 9호에서 전송된 최종 데이터가 제 화면에 떠올랐을 때 저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정보인지 깨달았어요. 오후 7시 28분, 위성이 완전히 타기 직전까지 보내온 좌표값이었습니다. 동경 127.44, 북위 39.92. 이 숫자들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열쇠였어요. SM-3 요격 미사일 발사.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 확인 신호가 들려왔어요. 제 손가락이 떨리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표적 좌표 전송 완료. 아리랑 9호 데이터 기준입니다. 이 순간 저는 한국 위성이 없었다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죠. 화면 속에서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은백색 꼬리를 그으며 목표점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고동치며 가슴 전체에 진동이 전해졌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이제 아리랑 9호가 마지막 순간까지 보내준 데이터에 달려 있었죠. 요격 성공. 표적 파괴 확인. 함대 사령부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제 온몸에서 긴장이 일순간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해냈어요. 정말로 해낸 거였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리안첸 박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국장님, 아리랑 9호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을 때 한국 위성의 신호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데이터 전송 후 완전히 침묵했어요. 제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앉은 것 같았죠. 위성 추적 불가능. 궤도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최종 신호 위치는 태평양 상공 고도 200km였습니다. 아리랑 9호가 대기권으로 추락하며 타버렸다는 뜻이었어요. 제 눈앞에 그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별처럼 반짝이며 사라져간 위성의 모습이요. 한국 측과의 통신도 끊어진 상태였어요. 아오키준 박사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나 생각해봤습니다. 단 하나만 보이면 됩니다라고 했던 그 절절한 목소리가 제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녀는 정말로 아들을 구했던 거죠. 센터 전체가 묘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요격 성공이라는 환상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리랑 9호의 희생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위성이 없었다면 오늘의 승리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제 시선이 창밖 하늘로 향했어요. 저 어딘가에서 아리랑 9호가 불꽃처럼 타오르며 지구로 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북미 대륙 상공을 가로지르며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국장님.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한국팀에게 감사 인사를. 제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저들도 지금 상실감에 빠져 있을 거예요. 자신들이 목숨처럼 아낀 위성을 잃었을 테니까요. 제 손이 무의식 중에 책상 위 메모지를 만지작거렸어요. 아리랑 9호의 최종 데이터가 적힌 종이였습니다. 동경 127.44, 북위 39.91. 이 좌표 때문에 한 위성이 죽었고 그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제 가슴속에 죄책감과 감사함이 뒤섞였습니다. 위성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센터 전체를 향해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한 점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이후로 저는 한국을 그리고 아오키준 박사를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밤하늘 어딘가에서 아리랑 9호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고 있을 거예요. 그 빛이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인류를 지키려 했던 위성의 마지막 여행이었죠. 제 마음속에는 경외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자리 잡았습니다. 28시간. 요격 성공 발표까지 남은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제 사무실에 멀베인 장군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언론 브리핑 원고가 들려 있었죠. 미국 독자 기술로 위기 해결이라는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제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한국 위성 언급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멀베인 장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분류 처리하고요. 제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9호의 희생을 이렇게 묻어버리려 한다니요. 이건 명백한 도둑질이었어요. 장군님,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멀베인 장군의 눈이 차갑게 좁혀졌죠. 하트 국장, 당신의 의견은 묻지 않았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제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흘렀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오키준 박사와 그녀 팀을 배신할 순 없었거든요. 브리핑 시작 1시간 전, 제 컴퓨터에 한국 측 내부 메시지가 전달되었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보낸 한국팀의 마지막 채팅 기록이었습니다. 아리랑아 미안하다. 다음 생엔 오래 살자.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오후 3시 정각. 펜타곤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가득 모였어요. 제 손에는 멀베인 장군이 준 공식 원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 23년 커리어를 걸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여러분, 어제의 위기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서며 말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제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멀베인 장군이 뒤에서 제 어깨를 움켜잡았어요. 무슨 짓을? 하지만 저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미국 위성체계는 52분 동안 완전히 실패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죠. 그때 한국의 아리랑 9호 위성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발사한 지 4시간밖에 안 된 위성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낸 거예요. 멀베인 장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오키준 박사와 한국 연구팀은 자신들의 위성을 태워가며 진짜 핵탄두를 찾아냈습니다. 센서 온도 158도, 위성 진동 10.1G까지 견뎌내면서 말이에요. 기자들이 펜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받아 적고 있었죠. 그들이 마지막에 남긴 말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한국팀 채팅 기록을 공개했어요. 아리랑아 미안하다. 다음 생엔 오래 살자. 이것이 위성을 잃은 연구진들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브리핑룸 전체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어요. 제 눈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용기를 훔쳤습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죠.
오늘의 승리는 한국의 것입니다. 아리랑 9호와 아오키준 박사, 그리고 한국 연구팀의 것이에요. 멀베인 장군이 제 뒤에서 속삭였어요. 당신 커리어는 끝났어요, 하트. 제가 뒤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장군님. 진실이 더 소중하거든요.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어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국장님. 아리랑이 헛되이 죽지 않았네요. 아오키준 박사의 메시지였어요. 제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히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저 어딘가에서 아리랑 9호가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순간을요. 그 빛이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구한 희망의 빛이었다고 말이죠.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과 함께요. 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